서울 노원구의 오래된 아파트 15평. 78세 한봉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다. 옆에는 아내 최영희 75세가 뜨개질을 하며 앉아 있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의 평온한 저녁 풍경이었다. 여보, 내일 병원 가야 한다더니? 영희가 뜨개 바늘을 잠시 멈추고 물었다.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기검진 받으러. 나이가 나이인지라. 사실 봉수는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큰아들 한성민 52세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민아, 어서 와. 저녁은 먹었니? 영희가 반갑게 맞았다. 하지만 성민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각한 기색을 느낀 봉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성민은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 회사 돈을 제가 잘못 건드렸습니다. 2억 원이. 봉수와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성민은 중견 건설회사의 재무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2억 원이라고. 그게 무슨. 횡령은 아닙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일까지 돈을 넣지 않으면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봉수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니?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때 성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아버지 보험금이 있잖아요. 보험금, 생명보험료, 3억 원짜리. 봉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너, 설마 내가 죽어서 보험금 받자는 얘기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중병에 걸리면. 순간 봉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부 악마의 제안. 성민은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계속 말했다. 아버지께서 중병 진단을 받으시면 생전급여 형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야, 이 미친 놈아. 봉수가 소리를 질렀다. 영희가 깜짝 놀라 뜨개 바늘을 떨어뜨렸다. 아버지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어제 둘째한테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고 하셨다면서요. 봉수는 어떻게 둘째 아들 성수가 그 얘기를 알았는지 당황했다. 영희에게 말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시고 만약 심각한 병이 나오면. 닥쳐. 봉수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다. 너는 지금 내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기를 바라는 거냐? 아니면 죽기를 바라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증상이 있으시니까. 나가, 당장 나가. 봉수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가리켰다. 성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저는 정말 절박해요. 이대로 가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성민이 나간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영희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성민이가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봉수는 아내에게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죽음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날 밤 봉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슴의 답답함은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이제는 증상보다 아들의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새벽 3시 봉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서랍에서 보험증서를 꺼내 들여다봤다. 생명보험금 3억 원. 20년 전부터 매달 성실히 납입해온 보험료였다.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했는데 봉수는 보험증서를 다시 서랍에 넣고 한숨을 쉬었다. 3부 또 다른 충격. 다음 날 아침 봉수는 혼자 병원에 갔다. 영희에게는 간단한 검진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며칠 전부터 느껴온 증상들이 걱정되어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CT 촬영까지 마친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봉수는 불안했다. 혹시 정말 심각한 병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성민의 말이 맞는 것인가? 한봉수 씨,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의사 앞에 앉은 봉수는 긴장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에 부정맥이 있고 관상동맥에 협착이 보입니다. 그게 심각한 건가요?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치료가 필요합니다. 스텐트 시술을 권합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봉수는 안도했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니 다행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성민이 바라던 중병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봉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둘째 아들 성수였다. 아버지,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알았니? 형이 어젯밤에 전화했어요.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봉수는 성민이 동생에게까지 연락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별거 아니다. 간단한 시술만 받으면 돼. 아버지, 저도 형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보험금 얘기요. 사실, 저도 돈이 급해서. 봉수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둘째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했다. 사업이 망했어요. 아버지, 카페 3개점 다 문 닫고 은행 대출 3억 원이 남았어요. 봉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는 길가 벤치에 앉았다. 그래서 너도 내 보험금을 노리는 거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혹시 형 도와주시면서 저도 좀. 너희들이 미쳤구나. 봉수는 전화를 끊었다. 두 아들 모두 자신의 돈만 생각하고 있었다. 사부 가족회의라는 이름의 협박. 그날 저녁 큰딸 한영미 49세가 부모님 집을 찾았다. 뒤이어 성민과 성수도 왔다. 셋째인 영미까지 온 것을 보고 봉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버지, 어머니, 가족회의를 하자고 형들이 연락했어요. 영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의, 무슨 회의? 영희가 물었다. 아직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민이 나섰다. 어머니, 오빠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영미야, 너도 형들 편이니?
봉수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족이니까 상의는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성수가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보험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다 갚아드릴게요.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중병으로 생전급여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버지도 치료비 필요하시고. 봉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너희들은 내가 정말 중병이기를 바라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냐?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중병 진단을 받겠니? 그때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병원에 아는 의사가 있어요. 진단서를 좀 과장해서 써주실 수 있다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영희조차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너희들, 거짓 진단서를 만들자는 거냐?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그냥 좀 과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이 나쁜 놈들아. 봉수가 일어서며 소리쳤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아버지가 직접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다 알아서. 안 돼. 절대 안 돼. 영희도 일어서서 소리쳤다. 당신들 아버지를 뭘로 보는 거야? 그런 나쁜 짓 시키려고? 아이들은 부모님의 강한 반대에 당황했다. 그들은 부모님이 가족을 위해서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부 압박의 강화. 며칠 후 봉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다. 요즘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이들의 전화도 받기 쉬웠고 영희와도 이 문제로 자꾸 다투게 되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성민이 서 있었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산책. 왜? 얘기 좀 해요. 봉수는 성민을 피하려고 했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 시간이 없어요. 회사에서 감사가 들어왔어요. 이번 주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끝이에요. 그게 내 잘못이냐?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만이 저를 구할 수 있어요. 성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제발. 아이들이 아빠를 범죄자라고 부르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봉수의 마음이 흔들렸다. 손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니? 없어요.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친구들한테도 다 빌려봤어요. 그때 성수도 나타났다. 아버지, 형이 여기 왔네요. 저도 급해서. 너도. 네. 채권자들이 이번 주 안에 돈 안 주면 가게를 압류하겠다고 해요.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서. 두 아들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형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번만. 봉수는 무릎 꿇은 아들들을 바라보며 괴로웠다. 평생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애원하는데. 일어서라. 사람들이 본다. 봉수는 아들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거실에서 세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 성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성수도 말했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 덕분에 새 출발하면 열심히 살겠어요. 봉수는 고민에 빠졌다.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옳지 않은 일이라는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육부 아내의 눈물. 그날 밤
봉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이들의 상황, 그들의 요구, 그리고 자신의 고민까지.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영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왜 울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기 부모한테 그런 걸 요구하다니. 우리가 어디서 잘못했을까요? 봉수도 같은 생각이었다. 세 자녀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할 때도 집 장만해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요구를 하다니. 하지만 여보, 애들이 정말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요? 특히 성민이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로 보험금을 받는 게 맞아요? 그건 사기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봉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여보, 만약 우리가 그런 일에 가담하면 나중에 들통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영희의 말이 옳았다. 하지만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집이라도 팔까요? 여기 팔면 1억은 나올 텐데. 1억으로는 부족해요. 성민이 2억, 성수가 3억이니까. 부부는 밤새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칠부 의사와의 만남. 성민은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직접 의사를 집으로 데려왔다. 40대 후반의 내과 전문의 박종현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종현입니다. 박 의사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봉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성민 씨에게서 얘기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다고요. 네, 간단한 시술만 받으면 되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단서상으로는 좀 더 심각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박 의사의 말에 봉수는 당황했다. 의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다니. 그게 불법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께 증상이 있으니까 완전히 거짓은 아니죠. 성민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박 선생님이 위험을 감수하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수고비는 받아야겠습니다. 500만 원 정도. 봉수는 더욱 불편해졌다. 의사까지 돈을 요구하다니. 선생님, 이런 일이 들통나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 면허 취소될 수 있죠. 하지만 조심하면 괜찮을 겁니다. 박 의사는 태연하게 말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보험회사도 다 알지만 증거가 없으면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봉수는 이 모든 상황이 싫었다. 하지만 성민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다. 아버지, 결정해 주세요. 성민이 애원했다. 시간이 정말 없어요. 팔부 결단의 순간, 그날 밤 봉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영희도 마찬가지였다. 여보. 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났다.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였다. 봉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성민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다. 왜 이 시간에?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급해서. 성민의 얼굴은 창백했다. 회사에서 오늘 저를 해고한다고 통보했어요. 그리고 내일까지 돈을 넣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뭐,
아버지, 정말 마지막이에요. 내일까지. 성민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봉수는 무릎 꿇은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평생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일어서라. 아버지 답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나요.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봉수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알았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돈을 받으면 정말로 착실히 살아야 한다. 성민은 감격해서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부사기의 시작. 다음 날 봉수는 박 이사와 함께 병원에 갔다. 새로운 검사들을 받으면서 박 이사는 의료진들에게 심각한 상태인 것처럼 얘기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네요. 박 이사가 심전도를 보며 말했다.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는 과장해서 표현했다. 수술이 필요할까요? 간호사가 물었다. 일단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고 상태를 지켜봐야겠어요. 검사가 끝난 후 박 이사는 봉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진단서는 내일까지 준비해 드릴게요. 심근경색 위험 상태로 써드릴게요. 그게 안전한가요? 걱정 마세요. 실제로 아버님이 위험 요소를 가지고 계시니까. 봉수는 불안했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니 성민과 성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내일 진단서 나온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기뻐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하지만 일단 신청만 하면 회사에서 기다려줄 거예요. 성민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십부 가족의 균열. 보험금 신청을 한 후 며칠이 지났다.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다. 성민과 성수는 평소보다 자주 집에 와서 아버지의 기분을 살폈다. 하지만 영희는 점점 더 우울해졌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한 걸까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하지만 자꾸 불안해요.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괜찮을 거예요. 박 이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지만 봉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매일 뉴스에서 보험 사기 적발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한편 딸 영미는 형들의 계획을 알고도 참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자신도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오빠들, 저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영미가 성민에게 전화했다. 영미야, 아직 돈도 안 나왔는데 뭘. 아니에요. 제가 급한 돈이 있어서. 1,000만 원만. 그건 좀. 성민은 동생의 요구를 거절했다. 자신들도 빠듯한 상황이었다. 영미는 서운했다. 자신만 빼고 형들끼리 일을 처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11부 첫 번째 조사. 보험 신청 2주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한봉수 씨 댁이죠. 저는 삼성생명 조사팀 김 과장입니다. 봉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무슨 일이시죠? 생전급여 신청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확인할 것이 있어서 내일 방문하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은 봉수는 급히 성민에게 연락했다. 성민아, 보험회사에서 조사 나온다고 해. 예상된 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박 이사가 진단서도 완벽하게 써주셨고. 하지만 봉수는 불안했다. 다음 날 김 과장이 집을 방문했다. 40대 초반의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김 과장은 봉수의 병원 기록, 진단서, 그리고 생활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다. 평소에 운동은 하세요? 산책 정도. 식습관은 어떠세요? 그냥 평범하게. 가족 중에 심장병 환자가 있나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김 과장은 꼼꼼하게 메모했다. 병원에서는 어떤 진단을 받으셨나요? 심근경색 위험 상태라고. 수술은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김 과장은 인사하고 갔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였다. 12부 의심의 증가. 며칠 후 박 이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봉수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다른 의사들이 진단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봉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기다려 봐야겠어요. 하지만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추가 검사.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 말입니다. 봉수는 성민에게 급히 연락했다. 성민아, 큰일이야. 보험회사에서 의심하고 있어. 뭐라고요?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하자고 할 수도 있대. 성민도 당황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겠다. 박 이사도 걱정하고 있어. 그날 밤 가족들이 모였다. 모두의 얼굴이 어두웠다. 이제 어떻게 하죠? 영미가 물었다. 일단 기다려보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성민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만약 들통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보험 사기로 고발당할 수 있어요. 아버지도. 성수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13부 재검사 통보. 일주일 후 보험회사에서 정식으로 재검사 통보가 왔다.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으시고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김 과장의 전화였다. 왜 재검사를 해야 하나요? 진단 내용에 대한 확인차 필요합니다. 다른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보고 싶어서요. 봉수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다.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은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약간의 부정맥은 있지만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에요. 담당 의사의 말에 봉수는 절망했다. 그럼 원래 진단이 틀렸다는 건가요? 글쎄요. 사람마다 증상이 다를 수 있으니.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검사 결과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후 김 과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한봉수 씨,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내일 저희 사무실로 와 주시겠어요? 14부 추궁의 시간. 보험회사 사무실은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었다. 봉수는 성민과 함께 갔다. 회의실에는 김 과장 외에도 조사팀장과 변호사가 함께 있었다. 한봉수 씨, 첫 번째 진단과 재검사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조사팀장이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다. 박종현 의사의 진단서에 따르면 심근경색 고위험군으로 생전급여 대상이지만
서울대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의사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민이 끼어들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차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혹시 박종현 의사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저희 아들 친구입니다. 성민이 대답했다. 아, 그렇군요. 조사팀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한봉수 씨,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 진단서가 사실인가요? 저는 의사가 써준 대로. 봉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종현 의사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누가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성민이 다급하게 물었다. 익명 제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일치합니다. 15부 내부의 배신자. 집으로 돌아온 봉수와 성민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누가 제보를 했을까? 형, 혹시 성수 아니야? 성민이 의심스럽게 말했다. 성수가 왜? 자기는 혜택도 못 받으면서 우리만 돈 받는 거 서운해했잖아. 가능성이 있었다. 성수는 최근 들어 형에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었다. 영미일 수도 있어. 자기도 돈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으니까. 두 사람은 가족 중 누군가가 배신했을 가능성을 논의했다. 그때 영희가 나타났다. 여보들,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봉수는 아내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괜찮아요. 그냥 보험회사에서 추가 확인한다고. 하지만 영희는 눈치를 챘다. 혹시 들통난 거예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제보했대요. 제보, 누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족 중 누군가인 것 같아요.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족이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16부 진실의 폭로. 며칠 후 성수가 집에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아버지, 형, 성수야, 어서 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성수는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제가 신고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뭐라고? 성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보험회사에 신고한 게 저예요. 왜 그런 짓을 했어? 저도 어려운데. 형만 도움받는 게 억울해서. 성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친놈아, 아버지까지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성민이 성수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봉수가 말렸다. 그만해. 아버지, 저는 정말 배가 아팠어요. 저도 똑같이 어려운데 왜 형만? 그럼 같이 상의하지. 왜 신고를 해? 상의했을 때 거절당했잖아요. 형제가 서로 소리를 지르며 다퉜다. 너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건 생각 못했어요. 성수는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얼굴 보지 마. 성민이 성수를 내쫓았다. 17부 법적 조치.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한봉수 씨,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봉수는 성민과 함께 경찰서에 갔다. 박 이사도 이미 체포된 상태였다. 한봉수 씨, 허위 진단서를 알고도 보험금을 신청했다는 혐의입니다.
형사가 조사를 시작했다. 인정하시나요? 봉수는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인정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돈이 급했나요? 제가 급한 게 아니라 큰아들이. 봉수는 모든 경위를 자세히 진술했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라 아들의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참여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관없었다. 모험 사기에 가담한 것은 분명한 범죄였다. 18부 가족의 파탄. 집으로 돌아온 봉수는 심한 충격에 빠져 있었다. 곧 재판을 받아야 하고 유죄가 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 여보, 미안해요. 봉수가 아내에게 사과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요. 영희는 남편을 위로했다. 하지만 성민은 다른 생각이었다. 아버지, 법원에서는 제가 강요했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하신 거라고 해주세요. 봉수는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저도 회사에서 해고됐고, 지금 저까지 감옥에 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요? 성민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 이 나쁜 놈아. 봉수가 아들을 때리려고 했지만 영희가 말렸다. 여보, 그만해요. 이런 놈을 위해서 내가. 봉수는 후회막급이었다. 그날 이후 성민은 집에 오지 않았다. 성수도 마찬가지였다. 영미만 가끔 찾아와서 부모님을 위로했다. 19부 재판과 선고. 6개월 후 재판이 열렸다. 봉수는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정에는 영희와 영미만 앉아 있었다. 두 아들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한봉수는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 3억 원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읽었다. 피고인은 아들의 요청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지만 보험 사기라는 것을 알고도 참여한 것은 명백합니다. 변호사는 봉수의 나이와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 자식을 위한 마음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한동안 고민하더니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한봉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봉수는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전과자가 되었다. 박 기사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20부 새로운 시작. 재판이 끝난 후 봉수와 영희는 조용한 시골로 이사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여보, 후회돼요? 영희가 물었다. 후회가 되고 말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봉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작은 농촌 마을에서 두 사람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를 모르고 친절하게 대해줬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옆집 아이들이 인사했다. 어서 와라. 봉수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줬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손자들 같았다. 성민과 성수는 연락이 끊어졌다. 영미만 가끔 안부 전화를 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오빠들은? 연락이 안 돼요. 영미의 목소리는 미안해하는 듯 했다. 괜찮다. 우리끼리 잘 살자. 1년이 지나자 봉수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돈을 위해 거짓말을 했던 과거가 부끄럽지만
이제는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 여보,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당신도요. 우리 둘이 끝까지 함께해요. 어느 가을날 봉수는 마을 정자에서 다른 노인들과 바둑을 두고 있었다. 한 선생, 자식들은 어디 사나? 서울에. 하지만 바쁘니까 자주 못 봐요. 봉수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자식들이 다 철들면 찾아올 거야. 옆에 노인이 위로했다. 그럼 좋겠네요. 봉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봉수는 생각했다. 돈이 뭐길래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남은 인생은 영희와 함께 조용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였다. 집에 도착하니 영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오늘 마을에서 뭔 일 있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바둑만 뒀어요. 그래요? 저녁 드세요.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돈도 없고 자식들도 없지만 서로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그날 밤 봉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양심이구나.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다. 서울로 가는 기차였을 것이다. 하지만 봉수는 더 이상 서울이 그립지 않았다. 이곳에서,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영희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렇게 한봉수와 최영희는 돈으로 잃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찾으며 살아갔다. 에필로그 3년 후. 어느 봄날 영미가 시골집을 찾아왔다. 몇 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에는 성숙함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영미야, 언제 왔니? 영희가 반갑게 맞았다. 오빠들,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영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다. 연락도 안 하고. 봉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성민 오빠는 새로 일자리를 구했어요. 성수 오빠도 작은 가게를 다시 시작했고요. 그래, 다행이네. 하지만 아직도 아버지 얘기는 못 꺼내겠어요. 너무 미안해해요. 영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괜찮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봉수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오빠들이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그날 저녁 영미는 부모님과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후회는 해. 하지만 그 일 때문에 더 소중한 걸 깨달았어. 뭐요?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그리고 정직이라는 걸. 영미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때 오빠들 편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 지나간 일이야. 그날 밤 영미는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아버지 뵈러 와요. 하지만 두 오빠 모두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영미는 안타까웠지만 언젠가는 가족이 다시 만날 날이 오리라 믿었다. 그렇게 한 가족의 이야기는 돈으로 시작되어 사랑으로 끝났다. 비록 가족은 흩어졌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상처가 아물고 모든 오해가 풀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까지 한봉수와 최영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남은 인생을 걸어갈 것이다.
돈에 속지 않고 사랑에 속아 살아가면서